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혼자 사세요? 전기수리공은 캄캄한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손에 손전등을 들고 있었지만 차단기암을 보는 대신 계단을 따라 2층 쪽으로 빛을 비추고 있었다. 내 이름은 한설인, 78살이고 예전에 초등학교 교사였다. 남편 오광수는 거의 2년 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밤은 비가 많이 내렸고 바람이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나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 전체가 깜깜해졌다. 바로 그 뒤 복도 쪽에서 희미한 탄 냄새가 풍겨왔다. 나는 누전으로 불이 날까봐 급히 긴급 전기 수리 서비스를 불렀다. 약 30분 뒤 마동필이 왔다. 하지만 그는 들어온 순간부터 왠지 나를 불안하게 했다. 그는 차단기암이 어디 있는지 묻지 않았다. 콘센트부터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는 거실 여기저기에 손전등을 비추고 계단 위를 바라보다가 신발장 옆에 놓인 남자 슬리퍼 한 켤레에 시선을 멈췄다. 그건 광수가 신던 낡은 슬리퍼였다. 나는 아직 참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동필은 그쪽을 향해 턱짓했다. 남편분은 집에 안 계세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럼 혼자 사세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혼자요. 그 대답을 듣자마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차단기암을 열어 몇 분도 채 살펴보지 않고 일어섰다. 벽 안쪽 전선이 탔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탔다고요? 오늘 밤 당장 벽을 뜯고 교체해야 합니다. 그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아침까지 놔뒀다가 한 번 더 합선되면 집 전체에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창밖에서 천둥이 크게 울렸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얼마예요? 동필은 곧바로 대답했다. 350만 원이요. 나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350만 원이요? 맞아요. 그러더니 그는 식탁에 있던 의자를 끌어다가 출입구 가까이에 바로 놓았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계약서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내려놓고는 펜을 밀어왔다. 서명하세요. 늦어질수록 위험합니다. 나는 펜을 바라봤지만 손을 들 수가 없었다. 광수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집은 여전히 내 명의였다. 하지만 이 집에서 예전에 느꼈던 안전함은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돈이 너무 큰데요. 내일 아침에 딸을 불러서 같이 결정하면 안 될까요? 계약서를 내려다보고 있던 동필이 곧바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할머니는 기다릴 수 있죠. 그는 펜 끝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불도 할머니를 기다려 줄까요?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럼 위험한 곳만 우선 임시로 고쳐주세요. 내일 아침에 다른 사람도 불러서 확인해 본 뒤 전부 교체할지 말지 결정할게요. 동필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섰다. 뒤에 있던 의자가 바닥을 세게 긁었다. 손전등 불빛만 있는 방 안에서 그의 그림자가 식탁 너머로 길게 드리워져 거의 내 몸을 전부 가렸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금 제가 할머니 목숨을 살려드리는 겁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숙여 손가락으로 서명란을 정확히 두드렸다. 서명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밤 진짜 불이 나도 제가 경고하지 않았다고 하지 마세요.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나를 두렵게 한 것은 더 이상 350만 원이 아니었다. 내가 한마디라도 더 했다가 그가 화를 낼까봐 두려웠다. 밖에서는 천둥이 연달아 울렸다.
2층짜리 집 안에는 나와 출입구 가까이를 막고 서 있는 낯선 남자 한 명뿐이었다. 문득 광수가 생각났다. 예전에는 수리공이 올 때마다 그는 절대 큰 소리를 치지 않았다. 그저 내 뒤에 서서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했다. 정말 교체해야 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스스로 기계 상자를 열어 고장난 곳을 하나하나 가리키고 비용도 하나하나 설명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는 계약서를 내려다봤다. 머릿속에는 아주 희미한 생각 하나만 남아 있었다. 그냥 서명해버릴까? 그가 일을 끝내고 여기서 나가게 하자. 나는 펜을 집어들었다. 바로 그때 동필이 손전등을 돌렸다. 빛이 남편의 서재문을 스쳐 지나가더니 책장에 멈췄다. 액자 하나가 반짝였다. 내 손이 종이 위에서 멈췄다. 사진 속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 지인이 있었다. 나는 한 번 더 바라본 뒤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다. 아, 제가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동필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다. 제 사위가 형사예요. 계약서 위에 올려놓은 그의 손이 아주 살짝 멈췄다. 아주 조금이었다. 하지만 나는 봤다. 나는 계속 말했다. 제가 늙어서 혼자 사는 게 걱정된다고 집안에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소리까지 녹음되는 거예요. 나는 계단 근처 천장 모서리를 아무렇게나 가리켰다. 동필은 즉시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그도 들을 것만 같았다. 우리 집에는 경찰인 사위 같은 사람은 아예 없었다. 저 카메라는 더더욱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는 계약서를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벽 안쪽 전선이 전부 탔다고 하셨죠?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 서서 이름, 회사 이름, 전화번호와 350만 원이라는 금액을 또렷하게 말해주세요. 녹화 영상을 사위에게 보내서 확인해 보라고 할게요. 동필은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나에게 펜을 들라고 몰아붙이던 때와 같지 않았다. 내일 아침에 사위가 확인해서 당신 말이 맞으면 전액 지불할게요. 나는 잠시 멈췄다. 맞지 않으면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동필은 몇 초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계약서를 탁자에서 낚아챘다. 못 믿겠으면 됐어요. 그는 종이를 공구 가방에 쑤셔 넣었다. 불이 나도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문이 쾅 닫혔다. 나는 달려가 문을 잠갔다.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그제야 두 무릎에서 힘이 풀렸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문의 등을 기댔다. 나는 벗어났지만 내가 이겼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동필이 물러난 것은 그가 갑자기 78살 노인의 말을 존중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방금 지어낸 권력 있는 남자를 두려워한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어두운 집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남자의 이름을 빌려야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바닥을 긁으며 끌리던 의자 다리 소리와 집에 언제든 불이 날 수 있다고 말하던 동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광수의 서재로 들어갔다. 광수가 알고 지내던 전기 수리공의 번호가 있었던 게 생각나서 서랍을 하나씩 열어 찾았다. 맨 아래 서랍에서 오래된 영수증 뭉치 뒤쪽에 갈색 표지의 수첩 하나가 보였다. 표지에는 남편의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집 관리 수첩, 서린을 위해.
나는 의자에 앉았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안에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 짧은 문장들 뿐이었다. 전기 문제, 황 씨에게 전화. 보일러 고장 먼저 밸브 확인, 통째로 교체하게 두지 말 것. 지붕 누수, 성당동 최 씨. 그리고 2번 밑줄이 그어진 문장 하나가 있었다. 큰 금액의 견적은 당일 결제하지 말 것. 나는 그 문장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봤다. 어젯밤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 나는 새벽까지 바닥에 앉아 떨고 있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나는 황 씨에게 전화했다. 그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왔다. 내가 누구와 사는지 묻지 않았다. 집안을 둘러보지도 않았다. 그는 차단기함을 열고 하나씩 확인한 뒤 측정기로 몇 번 점검했다. 약 20분 뒤 그는 덮개를 닫았다. 탄 전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탄 게 없다고요? 네. 그는 안쪽에 작은 부품 하나를 가리켰다. 차단기가 오래됐는데 습기 때문에 합선된 것 뿐이에요. 이것만 교체하면 됩니다. 나는 물었다. 벽을 뜯지 않아도 되나요? 황 씨가 고개를 들었다. 벽을 왜 뜯어요? 그 한마디에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고장난 부품을 교체한 뒤 영수증을 써주었다. 총 55,000원이었다. 나는 종이를 들고 그 숫자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봤다. 어젯밤은 350만 원이었다. 오늘 아침은 55,000원이었다. 나는 안도했어야 했지만 마음속에는 분노만 가득했다. 어젯밤 내가 서명했다면 나는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잃을 수도 있었다. 더 나쁜 것은 어쩌면 동필이 내 집을 화재에서 구해줬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고마워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사기꾼이 무서운 것은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내가 가장 약해진 순간을 정확히 골라 거짓말이 진실처럼 들리게 만들 줄 알기 때문이다. 나는 광수의 서재에 그대로 앉아 계속 수첩을 넘겼다. 처음에는 그가 집안 수리에 관한 일만 적어둔 줄 알았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보험료 납부 일정이 있었다. 세금 납부일, 주거래, 은행 이름, 부동산 중개인의 전화번호, 주치의 이름, 누가 돈을 빌렸는지, 누가 약속대로 갚았는지, 누가 자주 미뤘는지, 누가 일을 성실하게 하는지, 그리고 아주 짧은 문장 옆에 적힌 이름들도 있었다. 믿지 말 것. 광수는 또 이렇게 적어두었다. 보험은 15일 전에 갱신할 것. 끝까지 읽지 않은 서류에는 서명하지 말 것. 누군가 당장 결정하라고 재촉할수록 더 천천히 결정할 것. 나는 몇 장을 더 넘겼다. 그러다 멈췄다. 한 줄이 따로 적혀 있었고 글씨는 평소보다 진했다. 서린이 큰 일을 혼자 결정해야 한다면 그날 바로 결정하게 두지 말 것. 그 아래에는 한 문장이 더 있었다. 다른 사람이 재촉하면 마음이 쉽게 약해진다. 나는 내 이름을 빤히 바라봤다. 왜인지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코끝이 시큰해졌다. 당신은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 나는 텅 빈 방을 향해 말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나는 늘 광수가 지나치게 신중하다고 생각했다. 수리공이 견적을 내면 그는 적어도 3군데에 전화를 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작은 글씨까지 한 줄씩 앉아서 읽었다. 은행에서 온 종이 한 장도 앞뒤로 뒤집어가며 확인했다. 한 번은 나도 짜증이 났다.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피곤해? 광수는 그저 웃었다. 당신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게 둬. 그리고 나는 정말 그가 알아서 하도록 뒀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다. 전기요금이 언제 나가는지 나는 몰랐다. 보험 서류가 어디 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했다. 집을 수리해야 할 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는지도 나는 묻지 않았다. 나는 세심한 남편을 둬서 내가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나는 그 세심함의 다른 면을 보게 됐다. 나는 수첩 위에 손을 올렸다. 적어도 이제부터는 이것에 기대어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읽을 것이다. 나는 물어볼 것이다. 나는 이해하지 못한 것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며칠 뒤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윤혜자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설이나, 종태가 쓰러졌어. 나는 삶도 벌떡 일어났다. 어디서 쓰러졌어? 집에서. 구급차가 방금 데리고 갔어. 의사가 뇌출혈이라고 했어.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옷을 입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내가 도착했을 때 혜자는 응급실 밖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한쪽 발에는 회색 실내화를 신고 있었고 다른 쪽 발에는 현관에서 급히 신은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그런 모습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혜자의 남편 백종태는 식품 유통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었다. 그들 가족은 돈이 부족하지 않았다. 집은 넓고 차는 좋았고 지금까지 생활도 꽤 여유로웠다. 하지만 그날 병원의 흰 조명 아래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혜자가 간단한 질문 하나에도 대답하게 해주지 못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다. 백종태 씨 보호자분이시죠? 혜자가 바로 일어났다. 네, 제가 아내예요. 현재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가요? 혜자가 입을 열었다. 그러다 나를 바라봤다. 나도 그저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약, 무슨 약이요? 간호사가 더 천천히 다시 물었다. 항응고제나 매일 복용하는 심장약이요. 약 이름 기억하시나요? 혜자가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집에 약 목록은 있나요? 남편이 직접 가지고 있었어요. 전에 다니던 담당 의사는요? 혜자는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뒤 행정직원이 보험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보험 계약서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결제 정보를 묻자 그녀는 구급대원이 돌려준 남편의 지갑을 급히 열었다. 안에는 은행 카드가 몇 장 들어 있었다. 혜자가 카드 한 장을 꺼냈다. 앞면을 봤다. 뒷면을 뒤집어 봤다. 그러고는 내려놓았다. 다른 카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설이나. 그녀가 내게 바짝 다가왔다. 나 비밀번호를 몰라. 나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 개인 계좌는? 혜자가 고개를 숙였다. 하나 있긴 해. 그런데 돈이 별로 없어. 큰돈이랑 가게돈, 저축한 돈은 전부 남편이 관리했어.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다. 의사 한 명이 나와 종태의 이름을 불렀다. 혜자는 곧바로 달려갔다. 나는 그 자리에 남아 의자 위에 여전히 펼쳐져 있는 지갑을 바라봤다. 카드 몇 장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돈이 있었다. 아마 아주 많은 돈이. 하지만 평생에 가깝도록 남편과 함께 살아온 아내는 그것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조차 몰랐다. 백승찬은 거의 1시간 뒤에 병원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우리 쪽으로 달려왔다. 엄마. 혜자가 벌떡 일어났다. 승찬아.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았다.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야. 의사가 뭐래요? 아직 몰라.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승찬은 정말 당황해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셔츠 단추도 제대로 잠그지 못한 상태였다.
숨이 가빠서 말하는 문장마다 끊길 정도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를 몇 마디 묻고 나자 그의 시선이 의자 위에 펼쳐져 있는 지갑으로 떨어졌다. 엄마, 약 목록은 의사한테 줬어요? 혜자는 침묵했다. 승찬이 눈살을 찌푸렸다. 엄마는 아빠가 무슨 약을 먹는지도 몰라요? 혜자가 고개를 저었다. 심장약도 몰라요? 네, 아빠가 알아서 먹었어. 보험은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계좌는요? 혜자가 입술을 깨물었다. 당장 병원비는 아마 낼 수 있을 거야.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엄마가 아빠한테 어떤 계좌들이 있는지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혜자가 고개를 숙였다. 승찬은 손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엄마는 아빠랑 수십 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혜자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을 봤다. 지금 많이 정신없잖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승찬이 나를 돌아봤다. 엄마를 탓하려는 건 아니에요, 서린 이모.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이모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몇 주만 병원에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더 길어지면 어떡해요? 가게는 누가 처리해요? 임대료는 누가 받아요? 세금 납부 일은 누가 알아요? 직원들이 서류에 서명이 필요하면 누가 해요? 그런 건 지금까지 전부 아빠가 했어요. 그는 다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는 카드 비밀번호도 모르잖아요. 나는 혜자를 두둔하려고 무언가 말하려 했다. 하지만 이내 멈췄다. 승찬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종태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다면 이 가족에는 정말 누군가 처리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질 터였다. 그리고 그때 혜자는 보험 계약서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승찬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엄마 기분 나쁘게 하려는 뜻은 아니에요.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할까봐 겁나는 것뿐이에요. 혜자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한마디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어깨가 조금 더 내려앉는 것을 봤다. 혜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단순히 불편한 일만은 아니라고 믿기 시작했다. 자기가 스스로 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그때는 나조차도 승찬이 그저 가족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달리 생각할 이유가 아직은 없었다. 수술은 여러 시간 동안 이어졌다. 새벽이 가까워져서야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혜자는 곧바로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백종태 씨는 오른쪽 운동 기능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말하는 능력도 손상됐습니다. 회복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혜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종태는 살아있었다. 그 뒤 며칠이 지나서야 우리는 말하는 능력이 손상됐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됐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간단한 단어 하나조차 한참 동안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다. 혜자는 침대 곁에 앉아 여러 번 남편의 말을 대신 짐작했다. 그럴수록 종태는 더 초조해했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 광수의 수첩이 떠올랐다. 그날 오후 나는 병원 근처 문구점에 내려가 아주 두꺼운 수첩 한 권을 샀다. 표지에는 이렇게 썼다. 백씨 집안의 생존 지도. 혜자는 그걸 읽고 나를 바라봤다. 이름이 왜 이렇게 이상해? 예쁜 이름을 지을 줄 몰라. 나는 수첩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넌 울어도 돼. 하지만 울면서도 써야 해. 그날부터 종태의 정신이 충분히 또렷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씩 물었다. 주거래 은행?
그는 지점 이름을 말하려고 애썼다. 혜자는 받아 적었다. 보험은 어디 있어? 종태는 왼손을 들어 집에 있는 서재의 서랍을 가리켰다. 가게 임대료는 어느 계좌로 들어와? 그는 숫자를 하나씩 읽었다. 어떤 날은 네 글자를 말하는데 거의 1분이 걸리기도 했다. 혜자는 재촉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귀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잘 들리지 않으면 다시 물었다. 7이라고 했어. 9라고 했어. 지어. 그녀는 전에 쓴 숫자를 지우고 다시 적었다. 우리는 은행, 보험, 세금 같은 큰일부터 예전에는 혜자가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일들까지 적었다. 창고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느 직원이 결제를 담당하는지, 이번 달 안에 받아야 할 돈이 무엇인지, 누가 종태에게 돈을 빌리고 아직 갚지 않았는지. 거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종태는 혜자에게 더 적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화분, 마당에 있는 분재 말이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사겠다고 했어요? 종태는 한참이 지나서야 말을 꺼냈다. 박시만. 혜자는 아는 화원 주인의 이름을 적었다. 종태는 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을 더 하려고 애썼다. 다른 사람. 그가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넘기지 마. 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기억할게요. 적으면 적을수록 혜자는 다음 질문을 기다리며 나를 보는 일이 줄어들었다. 그녀는 다음에 무엇을 물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오후 거의 10쪽을 가득 채운 뒤 혜자는 펜을 내려놓았다. 당신 혼자 이 많은 걸 다 관리했어요? 종태는 아주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이 붉어졌다. 난 생각했어. 혜자가 몸을 더 가까이 숙였다. 천천히 말해요. 내가 다 하면. 그는 숨을 쉬기 위해 말을 멈췄다. 당신이 덜 힘들 거라고. 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종태는 아내 앞에 놓인 수첩을 바라봤다. 몰랐어. 그의 입꼬리가 떨렸다. 오히려 당신을. 그는 몇 번이나 침을 삼켰다. 살 줄 모르게. 혜자는 얼굴을 돌렸다. 숫자로 가득한 종이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정말 바보야. 종태도 울었다. 나는 침대 끝쪽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 수첩은 더 이상 종태가 예전에 관리하던 것들의 목록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혜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수첩이 되었다. 수술 후 거의 2주가 지나자 그녀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혜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하기 시작했다. 종태의 약에 대해 의사에게 직접 물었다. 돈을 내기 전에 영수증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녀는 바로 물었다. 어느 아침 혜자가 수첩을 들었다. 오늘 은행에 갈 거야. 나는 물을 따르다가 멈췄다. 내가 같이 가줄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러고는 마음이 바뀔까봐 두려운 듯 덧붙였다. 나 혼자 가야 해. 혜자는 전날 밤부터 준비해 두었다. 통장, 도장, 신분증, 종태가 그녀에게 불러준 숫자들, 2주 전까지만 해도 몰랐던 비밀번호까지. 1시간이 조금 넘은 뒤 전화가 울렸다. 전화기 너머 혜자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설이나 돈을 못 찾게 해. 나는 바로 택시를 타고 갔다. 은행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녀가 여전히 창고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 모든 서류는 아주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직원이 말했다. 백종태 씨의 아내분이라는 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 명의는 남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만으로 남편분을 대신해
큰 금액을 거래하실 수 없습니다. 혜자는 자신이 준비해온 서류 더미를 내려다봤다. 나는 의자를 끌어 그녀 옆에 앉았다. 병원 첫날처럼 그녀가 울음을 터뜨릴 줄 알았다. 하지만 혜자는 잠시 조용히 있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직원이 살짝 멈칫했다. 혜자가 이어서 물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해요? 남편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남편은 듣고 이해하는 건 분명하지만 말을 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직원은 종태가 아내에게 대신 처리하게 하려는 거래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설명했다. 혜자는 펜을 꺼냈다. 한 줄씩 적었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물었다.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직 다 못 적었어요. 그날 이후 혜자는 종태와 상의하며 안내받은 대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다시 확인받아야 하는 서류도 있었다.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 번에 모든 일이 끝날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날 은행을 나설 때도 혜자의 눈은 여전히 붉었다. 내가 물었다. 괜찮아? 안 괜찮아. 그녀는 종이를 접었다. 하지만 모르면 배우면 돼. 부족한 게 있으면 하면 돼. 약 한 달 뒤, 종태는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그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날 혜자는 옷과 서류 몇 가지를 더 가지러 집에 가자며 나에게 같이 가달라고 했다. 차가 대문 앞에 멈추자마자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마당에는 작은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남자 2명이 현관에서 낡은 나무장을 들어 밖으로 나르고 있었다. 차 옆에는 종태가 여러 해 동안 돌봐온 분재 화분 몇 개가 이미 끈으로 묶여 있었다. 혜자는 차 문을 열고 뛰어 들어갔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자 한 명이 돌아봤다. 물건 옮기는 중입니다. 우리 집 물건이에요. 누가 옮기라고 했어요? 백 사장님이 저희한테 파셨어요. 혜자가 그 자리에 멈춰섰다. 나는 문득 병원에서 봤던 수첩의 그 페이지가 떠올랐다. 박씨만.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은 박씨가 아니었다. 혜자가 물었다. 언제 팔았다는 거예요? 입원하시기 전이요. 얼마예요? 150만 원이요. 나는 그녀가 가방끈을 꽉 쥐는 것을 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서류는요? 남자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서류요? 팔았다는 서류요. 서로 아는 사이인데 물건 몇 개 사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합니까? 혜자가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럼 경찰에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그의 얼굴에 있던 미소가 옅어졌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혜자는 수첩을 펼쳤다. 종태가 말했던 바로 그 페이지를 찾았다. 남편이 이 화분들에 관한 일은 박씨 화원하고만 거래하라고 분명히 적어놨어요.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박씨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언제 샀어요? 첫 번째 남자는 이달 초라고 했다. 두 번째 남자는 지난달 말이라고 했다. 현금으로 줬어요? 송금했어요? 한 사람은 현금으로 줬다고 했다. 다른 사람은 계약금만 줬다고 했다. 혜자는 차 뒤쪽으로 가서 번호판이 잘 보이게 사진을 찍었다. 전부 내려놓으세요. 남자가 얼굴을 찌푸렸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 남편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요. 혜자는 한마디씩 천천히 말했다. 서류도 없고요. 두 분 말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남편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다. 더 이야기하고 싶으면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결국 두 남자는 나무장을 다시 안으로 옮겨야 했다. 분재 화분들의 끈도 풀어 다시 마당에 놓았다.
트럭이 대문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대문을 바라보고 집을 바라보고 그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설이나 처음으로 이 집이 내 집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탁자 위에는 뜯지 않은 우편물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전기요금 고지서, 수도요금 고지서, 세금 안내문, 보험 서류. 혜자는 봉투를 하나씩 나누어 쌓기 시작했다. 한 달 전이었다면 아마 그녀는 전부 그대로 두고 종태가 돌아와 처리하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이제는 그녀가 직접 열었다. 직접 읽었다. 직접 처리해야 할 날짜를 적었다. 서류 더미 사이에는 평소보다 두꺼운 흰 봉투 하나가 있었다. 왼쪽 위에는 법률사무소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수신인 윤혜자.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나 변호사한테 부탁한 적 없는데 일단 열어봐. 혜자는 봉투 가장자리를 찢었다. 몇 줄 읽지 않아 그녀의 눈이 멈췄다. 혜자야. 그녀는 종이를 내게 건넸다. 내용은 종태의 상태로 인해 스스로 일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그의 재산 일부와 금융 업무를 대신 관리할 사람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에 관한 것이었다. 절차를 진행한 사람은 백승찬이었다. 그들의 아들이었다. 서류에는 종태의 상태가 꽤 자세히 적혀 있었다. 뇌출혈 이후 운동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된 상태. 그리고 나는 혜자에 관한 부분까지 읽었다. 가정의 재정을 직접 관리한 경험이 없음. 부동산을 관리한 경험이 없음. 고액 자산을 처리하는데 익숙하지 않음. 혜자가 내 손에서 종이를 낚아챘다. 그녀는 페이지 끝에 적힌 아들의 이름을 몇 번이나 읽었다. 정말 얘가 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자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두 남자에게 재산을 내려놓으라고 했었다. 그런데 몇 줄의 글이 그녀의 어깨를 다시 축 늘어뜨렸다. 설이나, 얘가 다 가져가려는 걸까?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까지도 나는 승찬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다. 셔츠가 흐트러진 채 병원으로 뛰어오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를 걱정하던 모습도 떠올랐다. 듣기 거북했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던 질문들도 떠올랐다. 정말로 자신이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서류를 다시 넘겨봤다. 너는 얘가 이런 일을 하는 줄 알고 있었어? 혜자가 고개를 저었다. 한 번도 말한 적 없어. 네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본 적은? 없어. 종태한테는 말했어. 모르겠어. 나는 종이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바로 그게 무서운 점이었다. 승찬은 단지 자기 어머니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어머니를 대신해 결정을 내릴 방법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혜자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적힌 문장들을 바라봤다. 재정 관리를 할 줄 모름. 부동산에 익숙하지 않음. 경험 부족. 그녀가 한때 부끄러워했던 것들이 이제는 검은 글씨로 종이 위에 적혀 있었다. 어쩌면 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나는 혜자를 돌아봤다. 내가 정말 못 해내면 어떡하지? 나는 옆에 놓인 생존 지도를 바라봤다. 오늘은 아무것도 서명하거나 동의하지 마. 혜자가 고개를 들었다. 적어도 네가 배운 대로 해. 누가 재촉한다고 큰일을 하루 안에 결정하지 않는 것.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한참 뒤에야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혜자는 또 말했다. 그냥 승찬이한테 맡길까. 나도 이제 늙었잖아. 어쩌면 걔가 더 잘 처리할지도 몰라.
나는 수첩을 내 쪽으로 끌어왔다. 한 달 전만 해도 카드 비밀번호를 몰랐던 거 기억해. 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알아. 병원비도 직접 낼 수 있어. 응. 집에 뭐가 있는지도 알아. 알아. 가게를 누가 관리하는지도 알아. 알아. 나는 친구를 바라봤다. 네가 아들에게 맡기기로 결정할 수는 있어. 하지만 오늘의 혜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해. 한 달 전 아무것도 모르던 혜자였다는 이유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녀는 서명하지 않았다. 대신 혜자는 승찬에게 전화했다. 내일 병원으로 와.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다음 날 승찬은 변호사와 함께 왔다. 혜자는 정장을 입은 남자를 보고 몸이 조금 굳었다. 승찬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다. 엄마가 오해한 거예요. 저는 아빠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아빠는 병원에 계세요. 가게는 계속 돌아가야 하고요. 세금도 계속 납부기한이 돌아와요. 부동산, 계좌, 직원, 계약,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는 어머니 손에 들린 수첩을 바라봤다. 엄마는 이제 이런 걸 몇 가지 배운 것뿐이에요. 몇 가지 적을 수 있다고 해서 큰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하나의 말은 여전히 그럴듯하게 들렸다. 승찬은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엄마랑 뭘 다투려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회복하실 때까지 누군가 나서서 관리했으면 하는 것뿐이에요. 나중에 아빠가 더 좋아지시면 그때 다시 생각하면 되고요. 혜자가 고개를 들었다. 네가 정말 부모를 걱정한 거라면. 승찬이 그녀를 바라봤다. 왜 나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니? 그가 멈칫했다. 딱 한순간이었다. 왜 내가 법률사무소에서 온 봉투를 보고서야 알아야 했니? 승찬은 고개를 돌렸다. 엄마는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미리 말해도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혜자는 아들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봤다. 넌 내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니? 아니면 내가 이해할 시간을 갖는 게 싫었던 거니? 방안이 조용해졌다. 병원에 온 날 이후 처음으로 나는 승찬의 침묵이 그의 설명보다 더 불길하게 느껴졌다. 혜자는 생존 지도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첫 장부터 펼쳤다. 수성구에 있는 가게가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는지 엄마는 알아. 승찬이 눈살을 찌푸렸다. 세금을 언제 냈는지도 알아. 보험이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도, 수도 시설 수리에 얼마가 들었는지도, 가게를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도.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승찬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다. 그러고는 희미하게 비웃었다. 그런 건 외우면 되는 거예요. 혜자는 잠시 침묵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그 말 한마디면 충분히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녀는 몇 장을 더 넘겼다. 그리고 수첩에 끼워둔 비닐 포켓에서 4번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종태가 혜자에게 집에 있는 서류함에서 찾아보라고 알려준 차용증이었다. 채무자 이름, 백승찬, 금액, 2억 8천만 원. 그 돈은 사업 투자 자금으로 빌린 것으로 적혀 있었다. 아래에는 빌린 날짜가 있었다. 갚아야 할 날짜도 있었다. 그리고 종태가 이자가 들어왔다고 적어둔 기록들도 있었다. 아예 비어있는 달도 있었다. 혜자는 그 종이를 아들 앞에 내려놓았다. 이건 어떻게 된 거니? 승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엄마, 이걸 어디서 찾았어요? 넌 이걸 언제 나한테 말하려고 했니? 승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저랑 아빠 사이의 일이에요. 아빠가 사업하라고 빌려주신 거예요. 저도 아직 처리 중이고요. 기한은 이미 지났지. 그는 침묵했다. 이자도 제대로 계속 안 냈지. 엄마는 사업을 몰라요. 혜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럼 네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승찬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네 아빠가 쓰러지자마자 넌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서류부터 준비했어. 그러면서 정작 넌 네 아빠한테 2억 8천만 원을 빚지고 있잖아. 병실이 조용해졌다. 승찬은 변호사를 돌아봤다. 그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도 내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이어졌다. 그가 전에 했던 말들은 어느 정도는 모두 맞았을 수도 있었다. 가게는 정말 누군가 관리해야 했고 재산도 방치할 수 없었으며 혜자는 실제로 예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탁자 위의 차용증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문득 승찬이 왜 그렇게 관리 권한을 필요로 했는지 이해했다. 혜자는 아들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봤다. 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두려웠던 게 아니야. 승찬은 이를 악물었다. 내가 알기 시작하는 게 두려웠던 거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거기까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승찬 옆에 있던 변호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 여사님. 여사님께서 가족 재산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과 백 선생님께서 일부 필수 거래를 대신 처리할 권한을 여사님께 준 적이 있다는 점은 두 가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모든 재산을 당연히 관리할 권한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혜자의 손이 멈칫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승찬 씨의 신청은 더 넓은 범위와 관련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백 선생님의 의사와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무엇을 확인해 두었는가입니다. 승찬은 곧바로 다시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어머니를 돌아봤다. 엄마, 봤죠? 병원비나 계좌 몇 개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건 아니에요. 나는 혜자가 손을 꽉 쥐는 것을 봤다. 그 말은 여전히 그녀의 오래된 상처를 정확히 찔렀다. 은행에 갔던 날 그녀는 필요한 것을 모두 손에 들고 있었지만 그래도 거절당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혜자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종태를 바라봤다. 그는 대화가 시작될 때부터 침대 옆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는 말이 없었다. 그러다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됐다. 모두가 돌아봤다. 종태의 왼손이 천천히 올라갔다. 그는 탁자를 내리쳤다. 세계는 아니었다. 하지만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혜자가 곧바로 일어났다. 여보, 말하려고 애쓰지 마요. 종태가 고개를 저었다. 그는 휠체어 옆에 걸린 가방을 가리켰다. 안에는 서류 한 묶음이 들어있었다. 혜자가 꺼냈다. 그녀는 첫 장을 보고 놀랐다. 이건 은행에 다녀온 뒤 혜자와 종태는 그녀가 남편을 대신해 몇 가지 구체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시작했다. 혜자는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종태의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그가 별도의 의사 확인서까지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몰랐다. 그 안에는 아내에게 맡기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재산을 함께 처리할 사람으로 혜자를 신뢰한다는 내용도 분명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승찬이 자신을 대신해 모든 재산의 관리 권한을 갖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그 확인서는 종태가 아직 의식이 분명하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작성된 것이었다. 서류에 적힌 이름,
윤혜자 변호사가 서류 묶음을 받아들었다. 아주 오랫동안 읽었다. 승찬은 더 이상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있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종태도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빠. 그는 숨을 고르기 위해 말을 멈췄다. 안 맡겨. 그의 입술이 떨렸다. 이 집을 네가 관리하게. 승찬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아빠, 저는 그냥. 종태가 손을 들었다. 승찬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혜자를 돌아봤다. 네 엄마가. 그는 잠시 쉬어야 했다. 몰랐던 건 아빠가 왼손이 휠체어의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혜자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건 아빠 잘못이다. 그는 거칠게 숨을 쉬었다. 그게 네가 엄마를 무시할 이유는 아니야.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잠시 뒤 종태는 탁자 위에 차용증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는 승찬을 바라봤다. 2억 8천만 원. 승찬이 고개를 숙였다. 전부 갚아. 이번에는 그가 반박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서류 묶음을 덮었다. 그는 승찬에게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한 뒤 가져왔던 서류들을 챙겼다. 승찬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을 나가기 전에 그는 어머니를 한번 바라봤다. 혜자는 그를 불러 세우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그녀는 몇 초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고는 남편 쪽으로 돌아섰다. 혜자는 휠체어 옆에 앉아 아직 움직일 수 있는 그의 왼손을 잡았다. 당신 정말. 그녀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종태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그저 그렇게 앉아 있었다. 나는 뒤에 서서 탁자 위에 펼쳐진 수첩을 바라봤다. 종태는 모든 일을 자신이 다 하는 것이 아내를 덜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그가 혜자에게 해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알 권리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었다. 종태의 상태가 좀 더 안정된 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다시 비가 내렸다. 동필이 왔던 밤만큼 많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빗물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거실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췄다. 나는 광수의 서재로 들어갔다. 갈색 표지의 수첩은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번 읽었지만 그날에서야 마지막 장들을 펼쳐봤다. 그곳에 적힌 광수의 글씨는 앞부분의 글씨처럼 반듯하지 않았다. 기울어진 글씨도 있었다. 다시 쓴 글씨도 있었다. 거의 마지막 장에는 몇 문장만 적혀 있었다. 설이나, 나는 네 앞에 모든 비바람을 막아주는 게 너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한 글자씩 천천히 읽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전부 가려주면 언젠가 내가 없을 때 너는 스스로 하늘을 볼 줄 모르게 될 거야. 나는 멈췄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나는 그의 글씨가 번질까봐 서둘러 닦았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수첩은 네가 계속 나에게 의지하며 살라고 만든 게 아니야. 네가 길을 알 수 있게 해주려는 것뿐이야. 걸어가야 하는 사람은 당신이야. 나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다. 당신 정말.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다. 죽어서도 여전히 나한테 잔소리하길 좋아하네. 그가 아직 거기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되물었을 것이다. 내 말이 틀렸어. 나는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러고는 서랍을 열었다. 새 수첩 한 권을 꺼냈다. 아무 무늬도 없는 표지. 광수의 글씨는 없었다. 미리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것을 오래된 수첩 옆에 놓았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처음에는 남편이 적어둔 집 수리공들의 전화번호 목록을 그대로 옮겨 적으려고 했다. 하지만 펜이 중간에서 멈췄다. 나는 해자를 생각했다. 카드 비밀번호도 모른 채 카드를 들고 있던 그날의 그녀를, 트럭 앞에 서서 이렇게 물었던 나를, 서류는요? 나는 방금 쓴 줄을 지웠다. 그리고 다시 쓰기 시작했다. 8월 12일. 주방 수도꼭지에서 물이 샌다. 세 군데에 전화한다. 직접 가격을 묻는다. 누구도 재촉하게 두지 않는다. 스스로 결정한다. 나는 그 5줄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봤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그저 수도꼭지 하나였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직접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적은 첫 번째 일이었다. 그날부터 새 수첩은 조금씩 채워졌다. 보험료 납부일, 세금 확인일, 내가 직접 전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 내가 직접 물어본 수리비, 이해하지 못한 것은 표시해 두었다. 한 번은 수리공이 보일러를 점검하러 왔다. 그가 말했다. 할머니는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그날은 안경을 꺼냈었다. 맞아요. 저는 몰라요. 수리공이 조금 놀랐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 주세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기계를 열어 부품을 하나씩 가리켰다. 나는 들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었다. 결국 나는 여전히 그에게 수리를 맡겼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내린 결정이었다. 사위가 형사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다. 존재하지도 않는 카메라를 가리킬 필요도 없었다. 나는 여전히 78살이고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으며 광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또 다른 어느 날 밤 다시 큰 비가 내렸다. 나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다가 바람이 베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예전에는 그럴 때마다 광수가 늘 먼저 일어났다. 그는 문이 잠겼는지 확인했다. 가스레인지를 살폈다. 아래층을 한 바퀴 돌았다. 나는 보통 이불 속에 누워 큰 소리로 물었다. 다 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단을 내려갔다. 직접 베란다 문을 잠갔다. 가스레인지를 확인했다. 차단기함을 봤다. 그리고 불을 하나씩 껐다. 서재 앞을 지나가다가 나는 멈췄다. 광수가 신던 낡은 슬리퍼는 여전히 신발장 구석에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것들을 버리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그를 그리워했다.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그가 투덜대는 목소리가 듣고 싶은 날도 여전히 있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쓸 줄 몰라. 하지만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을 대신해주기 위해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았다. 탁자 위에는 수첩 2권이 있었다. 한 권에는 광수의 글씨가 있었다. 한 권에는 내 글씨가 있었다. 나는 서재 불을 껐다. 현관문을 잠갔다. 그리고 손잡이를 한 번 더 직접 확인했다. 집안에는 한 사람만 남아 있었다. 나였다. 하지만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내가 남겨진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았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대신해줘서 편히 지내게 해주는 것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언젠가 그 사람이 곁에 없더라도 스스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랑을 선택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도 장여사 극장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깝고 현실적인 가족 이야기, 감정이 깊게 남으면서도 이야기가 끝난 뒤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